안녕하십니까. 합격의 법학원 ABC 경제학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커리큘럼의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핵심 요약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 요약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할 테니까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강의 목표는 뭐냐면, 저는 항상 어떤 학생들한테도 항상 말하지만 경제학자가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의 객관식을 합격시켜 드리는 사람이고, 특히 우리 감정평가서 같은 경우에는 딱 80점만 맞으면 됩니다. 그럼 1차를 통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다 공부해 봐야 실제로 들어는 봤는데 문제를 못 푸는 그런 결론을 이르게 되고, 공부는 막 뭐 다른 곳에서 막 100강 막 200강 듣고 와가지고 40점 맞고 그런 의미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딱 나오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두 번째 커리큘럼에 맞게 첫 번째 우리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 제가 나오는 것을 다 정리해 드렸고, 이번에는 그걸 두 번째 2회독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감정평가사에 나오는 핵심 이론, 수험 적합성에 맞게 정복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 이제 PPT 자료를 드렸고요. 그 PPT는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에 했었던 그 PPT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정리할 수 있도록 세 줄짜리 해가지고 딱 드렸으니까 그거를 출력하시고, 두 번째는 저하고 이제 기본 강의를 따라오셨던 분들은 제 교재를 가지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혹이나 전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멈췄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핵심 요약 강의를 저한테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소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좀 스타일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요약이기 때문에 제 판서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해드릴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PPT에는 그렇다고 요약하는데 문제를 안 풀 수는 없으니까 기본 이론 때 풀었던 PPT의 문제들은 실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풀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풀면서 진행을 할 거고, 따라서 기본 이론서 한 권하고 두 번째가 제가 나누어 드린 그 프린트, 특수 프린트 이 두 개를 가지고 정리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회차는 8회예요. 근데 이제 또 모르죠. 하다 보면 늘어질 수도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는 담은 건데 8회로 끝낼 예정입니다. 되도록이면 8회로 끝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론 중심의 확인 문제라는 것은 어쨌든 문제를 안 풀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론이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 교재를 갖고 있는 분들은 해설이 거기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강의 특징은 특수 프린트를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눠드렸던 것 중에 이거 나와요. 요거 정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내용들은 쓰지 않고 말로 언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교재를 찾으셔가지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로 읊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 자체가 문제화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이고요. 감정평가사 내용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문제가 점점점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객관식에 맞춘 공부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려워할 수도 있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경제학 때문에 떨어진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냥 왜? 그냥 시험장 가면 마음이 편할 거예요. 왜? 호성이가 얘기한 게 나왔어요. 그냥 다 나왔어. 그리고 푸는 방법도 이거 다음에 우리 문제풀이 할 거잖아요. 문제풀이 할 때 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푸는 거고, 이건 이렇게 나오고 요거의 숫자만 바뀌어 나온다고 한 게 그냥 다 나올 거니까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선생님, 한 개라도 예측 안 한 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 80점 맞으면 된다니까요? 80점 맞으면 간평 1차에 통과하고 2차 없잖아요, 우리 경제학.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은 여러분들을 기본적으로 떨구는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딱 기본 소양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까지 제가 정리를 잘 해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빠른 개념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거에서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요 핵심 요약 강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활동입니다. 경제순환. 자, 여기는 기본 자체가 뭐 출제되는 건 없어요. 없고, 우리 했을 때 경제 주체가 뭐가 있었다?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있었다. 가계는 소비의 주체, 기업은 생산의 주체, 그리고 정부는 재정의 주체, 그리고 외국은 무역의 주체였다. 그래서 효용의 극대화, 이윤의 극대화, 그 다음에 사회후생, 공익의 극대화, 그 다음에 자국의 이익, 상호이익의 극대화다 라는 말씀을 경제 주체에서 말씀드렸고, 경제 객체와 생산 요소가 있었죠. 경제 객체는 우리가 생산물, 재화와 서비스가 있었고, 생산 요소에서 노동, 자본, 토지, 경영이 있었는데, 경영은 우리 경제에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소비, 분배가 있었습니다. 생산은 우리가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 그리고 소비는 자원을 소모하여 효용을,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는 것, 분배는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니까 노동의 임금, 자본의 이자, 토지의 지대, 경영의 이윤인데, 경영의 이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순환이라는 게 있었죠. 경제순환. 경제순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관련된 얘기다? 우리가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에 대한 그림이었다 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 이런 게 있었죠. 생산 과정에 참여하여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를 받는 걸 대가란 단어가 있으니까 분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새로 만들거나 원래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니까 생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여 생산하는 것이니까 만족감을 높이는 것, 만족감은 효용이었으니까 효용은 소비가 되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렌터카 회사가 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렌터카 회사는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중간재를 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비라고 볼 수가 없고 생산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럼 생산이니까 얘가 기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건 분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공공세탁소에 5만원을 주고 지난 겨울에 입었던 옷의 세탁을 맡기는 것은 우리가 소비가 되었다. 그래서 느그드입니다. 느그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점검하시고, 이런 거 막 팔 필요 없어요. 제가 아직 별표 친 거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다. 우리 시험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쓱 스킵하는 거는 말로 할 겁니다. 말로 해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시고 기억이 안 나면 한번 보시면 되는 거니까. 기본 이론 강의에서, 그리고 특히 자기가 이제 공부한 지가 좀 됐잖아요. 그러면 기본 이론 강의를 병행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 파트를 아주 자세하게 기본 강의에서 해놨고, 다 기본 강의 필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순환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 보는 방법은 뭐였다? 우리가 공급자가 실물을 제공하더라. 공급자가 실물을 제공하더라. 그 다음에 수요자가 화폐를 제공하더라. 그러면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는 기업이고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는 가게니까 우리가 기업에서 실물을 제공해서 가게가 사오는 그림, 가게가 돈을 내고 돈을 받는 그림이 되는 것이고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게가 생산 요소를 공급해서 노동자분 토지를 제공해서 가고, 생산 요소의 대가가 임금이자 지대 이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실물의 제공자가 공급자니까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는 기업,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는 가게가 되고, 그 수요자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죠. 그림은 민간 경제 주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미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었죠. 그래서 가계, 기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기억을 보면 기업이 가계에게 돈을 주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임금, 이자, 지대 이런 것들을 주는 겁니다. 임금, 이자, 지대 이런 거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회사원 갑이 상여금을 받았다. 맞네요. 두 번째 니은입니다. 가계가 생산 요소 시장에 노동자분 토지를 제공한 것이죠. 주어가 가계해야 돼요. 그래서 일용직 노동자 을이 공사장에서 일하였다. 실물을 제공했다. 노동을 제공한 거니까 맞는 얘기가 됩니다. 3번 디귿 기업형은 노동자 100명을 고용하였다. 라는 것이에요. 기업형은 노동자 100명을 고용하였다. 그러면 고용했다는 건 기업이 고용을 하는 기업이 실물을 갖고 온 거니까 기업이 주어가 되어서 맞는 얘기고요. 미음 강사 정의 인터넷 강의를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인터넷 강의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 강의는 실물이기 때문에 미음에 포함되지 않아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고등학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문제 안 내요. 그냥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막 잘 나오는 그런 컨셉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학의 기초가 있죠. 경제학의 기초. 경제학의 기초. 효율성, 최소 투입, 최대 산출에 관련된 얘기고 우리 경제학에서는 효율성을 주된 관심사로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공평성을 언급하는 것은 사회후생함수나 소득분배 지표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 내용 한번 참고하시고 나중에 이 효율성은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배우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균형 분석과 일반균형 분석인데요. 대부분이 다 부분균형 분석이죠. 모든 시장을 고정시켜 놓고 한 시장만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일반균형 분석은 모든 시장을 복합적으로 동시에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과의 오류와 구성의 오류인데 여기서 인과의 오류 말고 이 구성의 오류는 객관식 선지로 하나쯤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객관식 선지로. 그러니까 인과의 오류는 이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닌데 원인과 결과의 관계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인과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징크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까마귀가 날아서 배가 떨어진 거 아닌데 그걸 마치 그게 원인과 결과인 것처럼 보는 오류다라는 거고요. 구성의 오류는 부분은 합리적이지만 전체는 비합리적인 것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성의 오류를 얘기할 때 저축의 역설을 얘기할 때 구성의 오류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축의 역설. 그래서 저축의 역설이란 것은 객관식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되게 객관식 다 선지 한 줄 쓸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축 경제에서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이제 Y는 소득이고 소비 플러스 저축만 있다고 가정을 하자 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일정하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정하다고 전제를 깔고 저축이 증가하면 소비가 감소하겠죠. C는 컨슈미션 소비고요. S는 세이빙 저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축의 역설은 저축을 증가시키면 소비가 줄어들어서 재고가 쌓이게 되고 재고가 쌓이게 되면 생산이 줄어들어서 고용이 줄어든다. 고용이 줄어들면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저축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축을 늘린 행위는 모든 사람이 잘 살라고 그런 거지만 결국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저축의 역설을 뭐 대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구성의 모순 혹은 구성의 오류 혹은 구성의 역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한글이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을 쓰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비스무리했다라고 하면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제가 안 가르쳐 주는 건 단언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글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진짜로 이게 막 예를 들어 불태화 정책을 정화, 중화 정책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뭐 투기적 화폐수율, 투자적 화폐수율이라고도 하고, 심지어는 라스파이레스 지수를 라스파레스 지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 써줘요, 뒤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톰이나 탐이나 이런 얘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토씨가 다르다. 여러분,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이 경제학은 항상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이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절대로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왜?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지, 그거 우리가 경험을 충분히 해보고 갔기 때문에 뭐 새로운 선지가 나오거나 이런 거 없어요. 시험장 가서 경제학 문제의 시험지를 생각한다. 어렵다. 그런 친구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예측을 하고, 이거 나왔어.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성의 오류의 대표적인 예로는 저축에 역설이 있다. 요 한 줄 딱 쓰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실증 경제학은 실제로 증명한 거고요. 규범 경제학은 가치를 담은 거다. 참고사항이고, 여기서는 구성의 오류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이론의 표현, 서술식, 수리식, 기하학적 방법이죠. 서술식은 우리가 말하는 객관식, 그리고 수리식은 수식으로 표현한 거, 계산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하학적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끝이에요. 뭐 우리가 계속 쓰는 것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자원의 희소성에서 자원의 희소성, 자유재와 경제재, 경제 문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 자체는 뭐 출제되진 않는데 그래도 한번 흐름을 좀 보자고요. 자, 먼저 자원의 희소성이 있다. 자원의 희소성이 있습니다. 자원의 희소성이란 것은, 자원이란 것은 인간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인간에게 유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시간이 유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희소하다라는 것은 욕구와 자원량 중에서 욕구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희소하다라는 것은 자원의 상대량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거 유치해서 안 내.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내는 건 저 고등학생이나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의 급이 있잖아요. 객관식 시험이 급이 있으면 여기 상식 시험들이 있어요. 상식 시험들. 그런 데서 내는 거지. 뭐 이걸 여러분들한테 내지는 그런 않습니다. 그런데 자원이 희소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나의 욕구를 채우는데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고요. 결론이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선택의 문제를 경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 문제는 what, 무엇을 얼만큼 생산할 것이냐, how,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for whom,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이냐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what, 무엇을 생산할 거냐, 배 심을 거예요, 콩 심을 거예요, 그러면 배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돈 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돈 되는 거, 효율성. 그 다음에 사람 쓸 거예요, 기계 쓸 거예요, 싼 거, 효율성. 포움은 분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효율성과 공평성을 모두 고려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참고사항이고요. 요것도 뭐 그렇게 출제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 기회비용의 계산은 제가 수업할 때는 굉장히 많이 해드렸는데, 기회비용의 계산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뭐 되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복잡하게 나오진 않고, 여기서는 이제 먼저 이 매몰비용이라는 개념을 출제합니다.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얘가 이제 객관식 선지로 내는 겁니다. 얘가 이제 객관식 선지로 하나 돼요.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고, 매몰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객관식 선지로 내는 겁니다. 그럼 기회비용은 뭐냐? 회수가 가능한 거예요.
매몰 비용은 회수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 회수가 가능하다는 건 1번 뭐냐면 내 머릿속에 미래형이거나 2번 환불이 가능하거나 재판매가 가능하면 회수가 가능한 거고요. 경제학에서는 얘를 비용으로 봅니다. 비용으로 봐요. 회수가 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경제학에서 우리가 미분을 한다는 건 원추결추예요. 원추결추. 원추결추가 뭐예요? 원인의 추가분 분의 결과의 추가분. 그래서 미분하는 거고, 제가 원추결추를 항상 강조하잖아요. 제 나무위키에도 써있어. 저의 말버릇 원추결추. 제가 원추결추를 강조하는 이유는 항상 그래프를 볼 때 원인과 결과가 중요한 건데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미분을 한다는 것은 전진이죠. 원인을 추가했을 때 결과가 얼만큼 추가될 거냐를 묻는 건데 매몰 비용 회수가 불가능하니까 비용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매몰 비용이다 라는 것은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학에서 비용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객관식으로 냅니다. 즉 환불이 가능하거나 재판매가 가능하면 기회비용이고 이미 써버려서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매몰비용이 되고 매몰비용은 비용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점, 경제학적 비용이 아니라는 점, 요게 객관식으로 또 한 줄 이렇게 싹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에 있어서 매몰비용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출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한 줄짜리, 그래서 선지 하나짜리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것도 이제 가끔 내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경제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경제학적 비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선택 시 포기한 가치 중에서 가장 큰 것이에요.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암묵적 비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선지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노동을 한다고 하면 2시간을 서빙을 할 수도 있고 2시간을 강의를 할 수도 있고 2시간을 워드를 칠 수도 있다. 그 중에서 비싼 게 뭐냐라는 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명시적 비용은 실제 지출이 가능한 금액을 명시적 비용이라고 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암묵적 비용은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를 출제한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것도 이제 좀 급이 낮은 시험에서는 우리는 이제 가야 될 이론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 아직 몇 페이지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빨리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몇 페이지 안 한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감정평가서 경제학은 내용이 적어도 회계사 경제학까지 내용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다 포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가시는 거고요. 또 뭐 오해하실 건 없어요. 다만 이걸 복잡하게 내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보고 갑시다. 자, 이거죠. 다음 사례에 들어갈 최소한의 액수로 옳은 것은 입니다. 단 호성씨는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경제주체다. H호텔의 주방장 호성씨는 자신의 음식점을 차리려고 생각하고 있다. 예상되는 수입은 월 2천만원이고 월 비용은 임대료 300만원, 종업원 인건비 250만원, 재료비 500만원, 기타 잡비 250만원이다. 이 소식을 들은 H호텔 사장은 주방장 호성씨에게 기억으로 월급을 인상해 줄 테니 계속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고 호성씨는 제안을 받아들여 H호텔에 남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의 액수니까 합리적 선택은 편익과 비용 중에서 뭐가 커야 된다? 편익이 커야 돼요. 그럼 최소한이란 건 요거 같은 거죠. 같은 거. 최소한. 그러면 요 기회비용을 잘하지라는 문제입니다. 그냥.
그럼 먼저 예상되는 수입은 월 2천만 원이에요. 편익이에요. 편익입니다. 자, 월 비용은 임대료 300만 원, 종업원 인건비, 재료비가 있죠. 그래서 비용은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이 된다. 그러면 이게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기타 잡비니까 요거 하면 이 1,300만 원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편익이 얼마야? 2천만 원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최소 700만 받아야지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 정도 풀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내기도 하지만 우리한테 나오는 건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명시적 비용만 따지면 얘를 회계학적 비용이라고 해요. 둘 다 따지면 경제학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명시적 비용이 70만 원이고 암묵적 비용이 30만 원이야. 그럼 회계학적 비용은 얼마예요? 70만 원이고 경제학적 비용은 100만 원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기업의 총 수입 매출액이 100만 원이야. 그럼 경제학적 이윤, 회계학적 이윤이 있죠. 자, 경제학적 이윤과 회계학적 이윤이 있고요. 그럼 경제학적 이윤은 우리가 100만 원에서 번 돈에서 70만 원 뺀 게 회계학적 이윤이 30만 원이죠. 우리가 매출액에서 회계학적 비용을 뺀 거니까. 그래서 경제학적 이윤은 우리가 매출액에서 지금 100만 원을 뺀 거예요. 100만 원. 그럼 얘는 뭐예요? 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학적 이윤과 경제학적 이윤의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생산자 이론에서 다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제학적 비용, 회계학적 비용, 경제학적 이윤, 회계학적 이윤 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학적 이윤이 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상이윤이다 라는 거예요. 정상이윤. 그래서 정상이윤은 경제학적 이윤이 0이다. 근데 경제학적 이윤이 0인데 우리가 내놓은 예시에서는 회계학적으로는 지금 얼마를 벌고 있어요? 30만 원을 벌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학적 이윤은 기운이 0이다. 정상 이윤은 회계학적으로는 돈을 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개념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경제학적 이윤이라는 단어가 우리 시험지에서도 나올 거기 때문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에 보면 귀속이라는 게 있어. 귀속 임금, 귀속 이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귀속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뒤에 나와요. 언제 나오냐? 뒤에 GDP에 포함되는 것이 귀속 임대료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 살더라도 내가 이 집을 남에게 빌려주었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의 귀속 임대료라는 개념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단어 정도, 귀속 임대료 정도. 정도를 체크해 두시면 돼요. 지금 이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게 전 안 나온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렇게 막 나오진 않아요. 우리 연습은 할 건데 제가 이제 한 15년치의 모든 경제학의 문제를 다 20년치 다 풀어봐도 우리 요 정도 급에서는 잘 안 물어봅니다. 이런 거. 잘 안 물어. 왜?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았다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쓰기 위한 그런 재료들을 조금 사용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선택은 결론적으로 뭐와 뭐 중에서 뭐 그냥 써야죠. 뭐 편익과 당연히 비용 중에서 뭐가 커야 된다? 편익이 클 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나오는 건 합리적 선택이란 단어에서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비용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비용이 마이너스죠, 그죠? 근데 그러면 마이너스가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그렇죠? 작아야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걸 고른다는 표현을 쓰고요. 이게 교환이나 무역이 되면 특화가 돼요. 이걸 선택한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은 기회비용의 최소화입니다. 기회비용의 최소화. 기회비용의 최소화라는 말이 뭐다? 당연히 비용이 작은 걸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왜? 비용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합리적 선택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을 했으면 뭘로 간다? 경제체제를 가는데 경제체제를 가기 전에 여기서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근데 요거는 따로 뺄게요. 이제 흐름이니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여기가 이제 경제체제, 선택을 하는 경제체제가 있고, 경제체제는 생산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굳어진 것으로 자원 배분 방식에 따라서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가 있고,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있더라 라는 것으로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뭐 이것도 잘 안 물어봐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원의 희소성, 경제 문제, 선택, 경제 체제인데 이게 단독으로 나온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그래서 객관식 선지로 매몰 비용에 포함되면 비용이 아니다. 회수가 가능하면 비용이다. 경제학적 이윤과 회계학적 이윤이 있는데 그 둘을 파악하려면 경제학적 비용과 회계학적 비용에 대한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선택은 기회비용이 작은 걸 선택한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걸 좀 해보죠. 자, 우리한테 이제 뭘 물어보냐면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해서 물어보죠. 얘는 이 자체가 출제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를 알아야만 무엇이 가능하다. 뒤에 나오는 파레토 효율성에서 종합적 파레토 효율성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가 무역 문제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자, 1번에서 정의가 있죠. 정의라는 것은 1. 주어진 자원에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원이 있다라는 것은 자원의 희소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X와 Y라는 것은 X와 Y 두 재화의 조합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죠? 요게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의 정의입니다.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두 재화의 조합을 연결한 선이다. 그래서 주어진 자원이 10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X제가 하나 만드는데 100명 너무 많아. 100명 너무 많아. 20명으로 할게요. 20명으로 하겠습니다. 20명.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Y는 4명이 필요하다. 2명, 4명이 필요하다. 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요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겠어요? 자, X0. 우리가 20명을 가지고 X제만 만들면 몇 개를 만든다? 10개를 만들겠죠. 왜? 2명이 필요한 X제를 20명을 가지고 10개를 만들 거다. 그 다음에 4명이 필요한 건 몇 개를 만들 거다? 5개를 만들 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렸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아니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산 가능 곡선의 정의고요. 우리 무형 문제에서는 우리가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는 잘 안 냅니다. 일단 이 직선 형태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정의고요. 이제 두 번째가 그래프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점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점에 대한 얘기. x0, y가 있으면 우리가 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15가 있다. 그럼 요 점이나 몇 명이 들어간 거예요? xj, yj를 yj 5개를 생산하는데 20명, xj 10개를 생산하는데 20명이니까 주어진 자원을 다 썼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만약에 얘가 2,1이다. 그러면 몇 명 쓴 겁니까? 4명 쓴 거죠. 아직도 16명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C점이 있다. 여기가 A점이다. 그러면 여기 있다는 건 뭐예요? XJ, YJ를 XJ 10개, YJ 5개를 만들었다는 것이니까 주어진 자원이 20명인데 요걸 만들기 위해서는 40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 내부에 있으면 비효율, 선 상에 있으면 효율, 선 바깥에 있으면 불가능이다. 그거는 필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가 있죠. 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는 이런 거겠죠. 첫 번째가 10명이고 5명이에요. 그럼 먼저 기술 개발이 될 수가 있어요. 기술 개발. 왜냐면 기술 개발은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XJ를 하나 만드는데 2명이 필요했는데 기술이 개발되면 1명이면 돼. 노동력이 절감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20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20명이죠. 만약에 인구가 막 들어가서 40명 됐어. 그러면 20, 10이 되겠죠. 그래서 선 자체라는 것은 기술 개발이나 자원의 확보가 있다. 그런데 얘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기술 개발이. 뭐가 나오냐? 계산 문제가 아니고 이제 말 문제입니다. 기술이 개발되면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에서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네, 멀어진다예요. 그죠? 멀어진다. 그래도 이제 출제한 적이 있다고요. 원점에서 멀어진다. 출제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했다는 건 여러분들 어떤 의미냐면 객관식 시험에서 통틀어서요. 그러니까 저가 말하는 객관식 기준은 7급부터. 근데 7급의 영역과 감정평가서 영역은 똑같아요. 다만 사지냐 오지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든 7급이든 회계사든 언급한 적이 있으면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 그건 여러분 다 돌려 쓰는 거야. 경제학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경제학에서 있잖아요. 응용 문제 푸는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경제학 문제가 200문제가 넘게 나와요. 회계사 40개. 그죠? 감정평가 40개. 그 다음에 7급 공무원 65개. 그 노무사 25개. 보험 계리사 40개.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게 한 30년치 해봐요. 근데 더 웃긴 건 우리가 제가 기본 강의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제학은 윤회야. 윤회. 그냥 돌려 쓰는 거예요. 돌려 쓰는 거. 왜? 새롭게 추가될 수가 없다니까? 제가 전공자라고요. 우리가 경제학 대학원에서 배운 경제학은 이런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요. 수학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경제학은. 그래서 경제학 선생님이 롱런하는 겁니다. 롱런하는 거예요. 왜? 바뀌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수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말은 지금 나온다는 거 잘 체크해놨다가 요거 진짜 나온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원점에 떨어지고 요거를 이제 갖고 내는 게 뭐냐면 이제 등량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등량곡선은 주어진 노동과 자본으로 동일한 양을 생산하는 거죠. 그럼 얘는 등량곡선 어떻게 그리는 거다? 자, L, 0, Q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Q가 100이야.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L0, L0K0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기술이 개발되면 노동과 자본을 줄이고도 100개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등량곡선은 원점에서 가까워져요. 기술 개발, 원점에 대해서 가까워진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원점에서 멀어진다, 등량곡선이 원점에 가까워진다. 요 말 문제, 객관식 하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량곡선 할 때 또 얘기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능력을 신뢰하지만 그래도 또 얘기할 겁니다. 노파심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게 강사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할 때도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여러분들 기억을 좀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생활의 습관이 되니까 우리 애들한테 여러 번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또 꼰대는 아니에요. 저 엄한 사람도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우리 아들이 나한테 곰탱이라 불러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이제 MRT라는 게 있죠. MRT XY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게 뭐였어요? MRS 한계 대체율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그리고 MRTS 한계 기술 대체율 등량 곡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MRT 한계 변화율 혹은 한계 변환율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얘는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델타 X 마이너스 델타 Y가 되는 거고, 얘는 MCY분의 MCX예요. 자, 이거 증명할 건데 그때도 기본 강의 때 이 증명 따위는 강아지나 주는 거야. 이거 안 외우면 그냥 문제를 못 푸는 거고, 이 뜻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MRT XY가 뭐냐? 0, Y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원점에 볼록한 형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갔을 때 X제가 이만큼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X제를 늘리면 Y제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제를 늘린 만큼 Y제를 줄인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X제를 늘렸을 때 Y제를 포기한 거잖아. 즉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 MRT가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니까 나중에 무역에서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기울기로 찾고, 아까 얘기했죠. 합리적 선택은 기회비용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작은 걸 특화하는 게 기본적인 무역의 논리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강의는 기본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들어야 좋은 게,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맞아 이게 떠올려야 됩니다. 떠올라야 돼요. 그렇다고 안 떠올른다고 그 뒤에 가서 볼 필요는 없어. 어차피 또 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X제 생산의 기회비용입니다. X 생산의 기회비용. 그럼 뭐예요? 이거분의 이거니까 요게 되겠죠. 얘가 뭐다? MRT XY고 X 한번 Y 한번 쓴 겁니다. 그래서 MRT XY는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면서 얘는 뭐였다?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다 라는 겁니다.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를 MRT XY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증명하는데, 증명 이것 때문에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미분하는 방법 5가지 있었잖아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였습니다. A에서 B로 간다 라는 거죠. 그럼 A에서 B로 간다는 것은 X제를 늘렸을 때의 총 생산량과 Y제를 줄였을 때의 그러니까 우리가 X제를 늘렸을 때 쓴 비용,
총 비용과 y제를 줄였을 때 줄어든 총 비용이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전 지식이 필요했다. 사전 지식이 뭐였어요? 우리가 MC는 원추 결추예요. 그래서 MC에서는 항상 분자는 T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모에는 원이 들어간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도 쓰고, 이제 저한테 수업을 안 들은 친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D로 쓰시거나 이제 이렇게 쓰시기도 해요. 근데 저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얘는 아주 작은 수준의 그 전미분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편미분 하나의 걸 놔두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걸 다 통일해요. 어차피 객관식 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말길 바래요. 저는 전공자입니다. 다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객관식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쓰겠다 이거예요. 굳이 그렇게 안 쓰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얘도 이제 뭐예요? MCX는 델타 X분의 델타 TC가 되겠고, MCY는 델타 Y분의 델타 TC니까 이쪽으로 넘기면 되죠. 그래서 A에서 B로 간다는 것은 A를 늘렸을 때 쓴 총 비용과 Y를 줄였을 때 줄어든 총 비용을 더했을 때 빵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TCX니까 이거 넘기면 MCX 곱하기 델타 X, 이게 X제를 쓴 총 비용입니다. 넘겼고요. 더하기 MCY 델타 Y는 빵이다. 그래서 얘가 X제를 썼을 때 총 비용과 Y제를 줄였을 때 총 비용이 같은 거니까 넘기면 MCX 델타 X는 마이너스 MCY 델타 Y고, 요 형태로 바꾸게 되면 얘가 이제 어떻게 내려와야 되고 얘가 내려와야 되겠죠. 따라서 델타 X분의 마이너스 델타 Y는 MCY분의 MCX예요. 근데 증명을 시험 문제 절대로 출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증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모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린 거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여기서 중요한 건 한계 기술 대체율이란 게 뭐니?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이면서 X제 생산의 기회비용입니다. 그럼 한계 기술 대체, 한계 변화율, 한계 변화율이란 것은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면서 우리가 한계, 말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한계 변화율은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이면서 X 생산의 기회비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한계 비용으로 표현하면 MCY분의 MCX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나중에 계산 문제를 푸는 건데, 얘를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는 우리가 파레토 효율성 할 때 뭐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건데, 여기서 그럼 객관시험 문제 뭐가 나올까요? 이거 기울기 구하는 거, 그런 거 안 나와. 그런 것보다는 뭐가 나오냐? 이거예요. 자, 얘가 얘가 요렇게 쓰면, 이 M이라는 게 원칙적으로는 구간별 기울기인데 좁히면 뭐가 된다?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M자가 나오면 항상 무슨 단어를 생각해야 된다? 접선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다 라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 요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뭘 내느냐? 이런 걸 내겠죠. 자, 이제 3번 했으니까 요겁니다. 자, 지금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에요. 그러면 X제 생산의 기회비용, 즉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일정하죠. 그러면 한계 변화율이 일정하면 직선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지금 뭐예요? 급해지죠. 자, 기울기를 볼 때는 부호는 방향성을 나타내 줄 뿐 모든 기울기의 크기는 절대값으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냥 기울기가 크면 큰 거고 작으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X 생산의 기회비용이 뭐 하는 거다? 커지는 거다. 이해됐어요? 근데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원점에 대해서 이건 뭐예요? 자, 원점에 대해서 봤다. 그러면 이게 오목한 거고, 원점에 대해서 봤다. 그러면 볼록한 거죠. 컨케이브, 컨벡스예요. 근데 그런 단어도 저는 안 써요. 왜? 한글로 물어본다니까? 뭐 영어로 안 물어봐요. 알파벳을 잘 안 쓰려고 그래. 왜? 여러분들이 왜 그런 말을 많이 쓰면 어떻게 된다? 실제 시험장 가서 내가 배운 거랑 괴리가 생겨요. 괴리가 생겨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한글로 써주는데. 다 한글인데. 그러니까 여기 뭐야?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경우에는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죠. 한계 변화율이 체감한다. X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아진다. 이런 뜻이죠. 원점에 대해 볼록하면 한계 변화율이 커진다. 원점에 대한,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 오목하면 한계 변화율이 커지니까 X 생산의 기회비용이 커진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선이다. 그러면 한계 변화율이 일정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X 생산의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그래요. 적어드릴게요. 이거는. 그래도 적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 4번이에요. 4번. 그래서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의 형태. 그죠? 그 다음에 한계 대체율, 한계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다.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계 변화율이 얘는 일정이죠. 그 다음에 얘는 점점점 어때요? 커지죠? 체감이죠. 근데 한계 변화율이 뭐였다?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었으니까 똑같은 말이었으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면 X 생산의 기회비용이 일정하고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면 X 생산 기회비용이 체증 커지고 원점에 대해 볼록하면 X 생산 기회비용이 체감한다. 그래서 얘는 말 문제로 돼요. 참고로 지금 한 생산 가능 곡선은 이 자체로 출제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다만 이게 숨어 들어가 있고 최초의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에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정의, 기술 진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MRT, 한계 변화율, X 생산의 기회비용,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라는 개념을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예요. 자, 그림은 주어진 자원을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와 탱크의 생산량 조합을 나타낸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으면 효율정, 안에 있으면 비효율, 바깥쪽에 있으면 불가능입니다. 기억, 생산 가능 곡선이 가능한 조합은 A, C, D 나왔죠. 탱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이게 X가 뭐 10대고 Y가 뭐 12대다 이거잖아. 그러면 10탱크는 12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럼 탱크니까 우리가 탱크는 10분의 12 자동차죠. 근데 10자리에 여기 X 있고 얘가 Y니까 맞는 얘기죠. 세 번째, 자동차와 탱크의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 B에서 생산이 가능하다. 판매랑은 상관이 없고요. 뭐가? 지금 자원이 싸지면 가능하겠죠. 근데 판매랑은 상관이 없고요. 왜? 이거는 산다 안 산다의 개념은 없죠. 생산 가능 곡선은 정의 자체가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조합에 불과하니까. 네 번째, 어느 한 재화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재화의 생산을 줄여야 되는 조합은 C다. C는 어때요?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여기 X, 우리가 자동차만 늘리면 늘어날 수도 있고 탱크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경지시에 설명해 드렸고요. 그 자본주의 변총 과정은 우리가 이제 거시에서 고전학파,
동아주의자, 세고전 학파, 그 다음에 케인즈 학파, 케인즈 학파 이 얘기할 때 잠깐 하는 거고 이 자체는 출제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봤고요. 지금 첫 번째 시간에 나온 얘기가 사실 기본 이론의 1회차 3시간짜리예요. 1시간에 정리를 했고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였다? 우리가 기회비용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자라는 겁니다. 개념, 매몰비용과 기회비용의 차이, 그리고 기회비용의 계산법, 경제학적 비용과 회계학적 비용, 경제학적 이윤과 회계학적 이윤. 그 다음에 생산가능곡선의 정의, 그리고 기술진보, 그 다음에 MRTXY는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이면서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니까 직선이면 일정, 그 다음에 원점에 오목하면 체증,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면 체감이다. 이 정도를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다음 시간부터 주장창 나오는 것들을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